함께 용진단 진행하겠습니다. 김수희님 골다미고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네. 사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휘젓고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대가 내려왔고 그 5대 중에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 상공을 휘젓고 그대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보여서 네. 좀 참담한 그런 지금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그래요. 포착은 바로 했나요? 포착도 좀 늦었죠? 포착 늦었습니다. 5대가 내려왔고요. 오전에 내려왔고 행적은 이렇습니다. 5대가 내려왔지만 4대는 아마도 유린한 것, 그러니까 그 교란 작전으로 보입니다. 유인했다고? 그렇죠. 유인한 거지요. 우리의 어떤 레이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부러 포착시켜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 4대는 강화도 쪽으로 해갖고 서해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 중에 한 대를 서울 상공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 서울로 집어넣으려고 4대를 유인시켰고요. 그리고 이 서울 상공으로 날아온 무인기는 7시간 동안, 장장 7시간 동안 휘젓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대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무인기라는 게 레이더 포착을 피하기 위해서 저공으로 낮게 뭐 이렇게 침투하는 그리고 정찰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포착 자체가 쉽진 않다 그러긴 하더구만요. 네, 그런데 그렇게 위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2017년도에 우리가 한번 뚫렸습니다. 뚫렸죠. 그때 우리나라 그 사드의 상황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냈고요. 그 무인기가 강원도에 갑자기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무인기의 존재조차도 몰랐습니다. 한 달 넘게 그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뭐 아주 난리 법석을 치렀습니다. 뭐 이스라엘제 무슨 뭐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항공 체계를 다시 바꾸고 무인기나 드론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모든 훈련과 그 방어 체계를 완성했다라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공언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뚫려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 사실 포착하긴 쉽지 않습니다. 하늘색으로 일단 칠해져 있고요. 저공으로 침투를 시키고요. 뭐 여러 가지 멀리서 보면 새 떼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되지요.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보셨듯이 현대전은 무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어떤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체계를 세우는 것도 이 전차부대 있지 않습니까? 전차부대를 점점 무인 소대로 바꾼다는 겁니다. 전차를. 그러니까 3개의 부대가 4개의 부대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팀을 이룬다면 그 중에 지금 2030년까지 한 대는 무인으로 움직이는 그런 전차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무인으로 바꿔나가는 지상전에서도 그런 현대화 체계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보셨듯이 드론으로 사실상 이 탱크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폭격하는 것은 아주 비일비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이나 무인기를 어떻게 격추시키느냐가 현대전에서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된 것 물론 윤석열 정부 이후에 벌써 2번째 지금 군에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지난번에 미사일 관련해서 현무 2호 거꾸로 날았던 거, 그다음에 이번에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떴던 공격 비행기 KA-1이 뜨자마자 지금 추락을 해서 조종사 2명은 물론 지금 탈출을 했지만 이 논밭에 추락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군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제대로 훈련도 시키지 않고 적에 대한
적에 대한 어떤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키지 않은 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군 기강이 5년 동안 해이해졌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 다시 복구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일단 감안하고 국방부의 국방부 장관의 정권을 실어줘서 군의 적폐, 군의 지금까지 5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점검을 하고 그것을 바로잡는데 보다 더 다른 무엇보다도 빨리 그것들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지금은 방공망이 무인기에 뚫린 건 그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런 네. 5년을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이죠. 네. 이번 이 사건이 이게 단발성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이미 사문화됐는데 네. 뭐 북한은 9.19 군사합의 때문에 뭘 못한 게 없어요. 다 했죠. 근데 이제 우리만 네. 9.19 군사합의에 뭐 이 40km 이내에서는 뭐 훈련을 못하니 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만 지금 그 족쇄에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찰 자산. 이 정찰 자산도 특히 그렇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무인기도 어쨌든 북쪽에서 휴전선 넘어서 우리 쪽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고 우리 쪽에만 족쇄를 치우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이 윤석열 정부가 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네. 9.19 군사 합의 파기 선언을 한다든지 네. 이게 이미 무력화됐으므로 더 이상 여기에 얽매여 있을 수 없다 하고 그 정찰 자산을 그 원대 복귀 시키거나 네. 또는 군 훈련을 정상적으로 다시 하거나 네.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권명국 전 항공포병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이건 무조건 휴전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유를 대는 게 이거예요. 서울상공으로 왔는데 이걸 만약에 실탄으로 격추시키면 지금 그 민가에 그 포탄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낙탄이 떨어진다.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문제는 그 권명국 그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무조건 휴전선 넘어왔을 때 격추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 휴전선 바로 밑에 예. 우리 서울이 있잖아요. 네네. 저쪽은 평양은 휴전선에서 한참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개성도 지나서 한참이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휴전선에서 쌍방 10km씩 양보하자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이 바로 위협받는 거예요. 목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죠. 목 앞으로 바로. 저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9.19 합의에서 네. 40km 정찰 자산 40km 후퇴라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뭐 80km까지 지금 이렇게 뒤로 물러난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 백령도에 있는 K9을 연습하려고 육지로 끌고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무슨 군대도 아니지. 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뭐 북한 규탄 성명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정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되겠지만 예. 특단의 조치, 예. 9.19 군사합의의 무력화, 이전으로의 정찰 자산과 우리 그 작전 전력들의 전진 배치, 네, 이걸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다시 진짜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쪽으로 가는 어떤 그 계기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인용하신 대로 우리는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휴전선이 마지노선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방어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나간다는 겁니까? 저 검찰에 출석한다는 거예요? 출석을 한다는 건데 그건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려. 언제까지 할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가긴 갈 거야. 근데 왜 오라 마라 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할 거 다 하고 할게. 입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불리한 걸 안 거예요. 여론이 난 끝까지 못 나가라고 하기에는 여론이 지금
사실 심상치 않거든요. 자기한테 계속 이렇게 계속 이 정말 이 국민들이 자기를 방어한다 이렇게 착각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 한 발 물러선 느낌은 있어요. 나가긴 나가겠다라는 말. 절대로 못 나간다. 내가 왜 검찰 이런 악마 같은 검찰에 나가냐? 이게 아니라 나가긴 나가다. 그렇지만 일단 내가 언제 나갈지는 모른다. 내년에 나갈지, 내후년에 나갈지 그거는 확답을 할 수 없다. 이건 뭐랄까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 계속 버티지. 버틸 수가 없죠. 지금 이재명은 지금 어떤 거냐면 장기적인 그림을 못 그려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예. 아주 코앞에만 하나하나의 어떤 시시각각의 상황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게 그 언어의 표현 수위예요. 이를테면 망나니 칼춤이라든지 윤석열 가족부터 지금 수사하라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당대표나 정말 수십 년 이 정치밥을 먹은 정치인이 할 소리는 아니거든요. 저작거리에서 그냥 드자비하는 그런 진흙탕 싸움에서나 에이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시시각각으로 죄어오는 여러 가지의 그 판단 상황들이 검찰에서 네. 들려오는 거 이런 것들이 예. 자기의 운명이 이제 경각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당에서 나를 어디까지 해주겠지, 총선 때까지 어떻게 버티겠지 이런 그림으로 그렸다고 한다면 그런 표현이나 이런 태도가 안 나오는 거죠. 조변석계 하잖아요. 지금 이를테면 이재명의 며칠 동안의 행적이 일관성 있게 보이십니까? 그 이재명이가 급하긴 급했다 싶은데 뭐 문재인이 만나러 간다면서. 그것도 정말 웃긴 거예요. 예.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킨 건 자기예요. 개딸들이 그 문다혜하고 완전히 일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똥 묻은 운운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박사님하고 얘기해서 그렇지 그쪽 그 왜 MLB닷컴이라든지 커뮤니티 있죠? 네. 그러니까 여성 페미 커뮤니티나 이런 각종 그 20대, 30대들이 노는 그런 커뮤니티 가면 완전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극한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친문들이 목소리를 좀 죽이다가 친문들이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윤건영이 있잖아요. 윤건영이 이재명, 그러니까 유동규가 윤건영이를 이재명한테 데려갔다. 이게 작년 1월 달에 인사하러 갔다. 그리고 조용히 인사하러 갔다. 근데 윤건영이 부정을 하네요, 또. 아니, 내가 유동규 같은 사람한테 뭐 휘둘려서 이재명을 만나러 가?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예. 유동규는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유동규라는 사람을 알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짬밥이 없잖아요. 민주당 짬밥이 전혀. 그래요. 근데 천하에 어쨌든 그 가방모찌를 하던 그 윤건영이가 맨날 김정은한테 맨날 자기가 매일 달려갔다고 얘기하는 윤건영이가 유동규의 소개로 이재명을 만났다? 부인은 안 해요. 또 여러 사람들이 다 소개해줬다. 근데 유동규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라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윤건영이 만났다 그러니까 친문들이 완전히 윤건영이 너는 박쥐다 하고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까지 그냥 계속 놔뒀어요. 그러다가 이재명이 나 문재인 만나러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이 극한 때까지 가갖고 문재인을 좀 몰아서 야 우리가 이제 연대야 같이 살아. 이제 너도 좀 친문들 좀 문바들 좀 자제시켜. 거의 이런 느낌? 이라는 거죠. 진즉에 그러면 뭐 그 싸움을 하지 말든지 싸움을 막 밀어붙여갖고 도리어 문재인이 더 극악한 것처럼 뭐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저들끼리 만나면 만나지 그 뭘 조율을 했었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거는 정상들끼리는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정상적이었으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고 김인섭이가 다시 튀어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일단 김인섭이 튀어나온 건 이거예요. 김인섭이가 70억 원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70억 원은 왜 받기로 했냐면 자,
백현동은 대장동과 뭐가 다르냐면 대장동은 민관 합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관이 그래도 민간이 다 먹을 거 5천억 원이라도 갖고 왔다.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백현동은 100% 민간입니다. 100% 민간이 다 갖고 가요. 그렇게 설계를 해줘요. 그렇게 설계를 해주는데 그렇게 설계를 해주게 그 용도 변경이나 모든 걸 다 바꿔준 사람이 김인섭이다. 김인섭은 선대 본부장이에요. 첫 번째 그 선거 떨어졌을 때. 저기 성남시장 선거. 그때 선대 본부장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웃긴 건 뭐냐면 이재명이 야 김인섭이 네 저 선대 본부장이잖아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떨어진 선거의 본부장이에요. 아니 떨어진 선거의 본부장이면 측근이 아닌가요? 본부장이 아닌가요? 자 그것도 기가 막힌데 자 70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수천억 원의 어떤 이득을 다 민간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저기 하겠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겠어요? 약속을 했겠죠. 야 내가 이만큼을 줄 테니까 너 로비해. 그래갖고 해줘. 그런데 이거 갖고 사실상 딱 된 순간 반을 내놔라 이런 거예요. 김인섭이가. 그러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반을 어떻게 내놓니? 하니까 바로 소송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다가 이 조정에 들어가서 재판부가 몇십억 원은 그래도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중에 70억 원이 있어요. 근데 이 70억 원에 자금 추적을 준 검찰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주 이상한 30억 원의 행방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김인섭이가 이제 돈을 이제 70억 원 받을 게 있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땅땅땅 하면 바로 그날 돈 줍니까? 그거 절차가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일단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김인섭이가 2021년도 초기 그러니까 바로 이재명이 이제 경선에 돌입하려고 하는 그때 대선 후보 경선. 경선에 돌입하려고 하는 그때 김인섭이가 이런 업자들한테 야 내가 또 LH공사 뭘 따낼 거거든 30억 미리 내놔. 그리고 나 70억 원 저 법원에서 이거 받기로 한 거니까 여기서 줄게. 일단 30억 원 내놔. 하고 30억 원을 빌리는 형식으로 어쨌든 뭐 빌리든 아니면 사업권을 따내면 뭐를 주든 30억 원을 받아냅니다. 근데 그거를 안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제기했겠죠. 왜냐면 LH 그것도 사업도 안 되니까. 그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70억 원의 행방은 어디로 갔으며 그 다음에 30억 원을 급하게 빌려서 그 당시 맞물리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남욱한테 김용이 야, 돈 좀 8억 내놔. 20억 내나 할 거예요. 딱 맞물리는. 그러니까 급하게 막 이렇게 몰아쳐서 업자들이나 혹은 이런 그 로비를 한 사람들한테 돈을 막 걷어내는 그 시기에 딱 맞물려서 30억 원의 행방, 7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인섭이가 뭐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다는 거는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사실인데 네. 여기 저 김용이나 그 정진상이 뒤에 싹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이자는 다른 건으로 뭐 이 사법 처리를 당했는데 어쨌든 이 백현동 수사는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하고는 또 달라서 또 다르죠. 100% 민간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된 이권이 어떤 형태로든 있었다면 그건 뭐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뇌물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얘기 좀 해볼까요? 문재인이 이 문재인이 얘기는 요즘은 개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네. 이 개 얘기가 저는 얼마나 지금 골 때리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실전 말을 써서 자 문재인이 갑자기 감사를 표해요. 누구한테 감사를 하냐면 광주시장한테 감사합니다. 왜? 강기정이한테. 강기정이한테. 왜 감사를 하냐면 광주시립 동물원에 그 풍산개를 케어해줬다 해갖고 감사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강기정이 문재인한테 이제 광주 방문해라 어쩌라 그러는데 제가 이 아이템을 왜 갖고 온지 아세요? 미국의 유수한 언론들, 더 가디언이나 혹은 LA 타임스나 혹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라 이걸 맨 처음 하게 뉴욕 타임스예요. 이 저널들이 기사를 왜 그 풍산개 버렸을 때 제목들이 어떻게 나간지 아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전직 대통령이 버린 오펀드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뭐 고아가 된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지만 그건 버린 개가 동물원으로 갔다.
동물원을 갔다. 이 제목으로 해서 어. 미국 유세 언론들이 그 ABC 방송까지 포함을 해서 연달아 방송을 합니다. 제목들이 그렇게 나가요. 그것도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국제면 톱으로 3분의 2를 채워요. 그래요. 스토리를.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희한한 거예요. 그러네. 개를 음. 동물원에 보내? 동물원은 말이죠. 뭐가 가요? 타조가 가거나 코끼리가 가거나 코뿔소가 가요. 그렇지. 기린이 가거나 어. 그건 옆에서 기를 수 없는 동물들이에요. 그렇죠. 야생 동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반려동물이 동물원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지. 미국에서 그러니까 서양에서 서구에서 생각할 때 자기가 십수년을 기른 개를 동물원에 보냈다라는 게 이상하니까. 왜 그렇지. 제목이 그렇게 달리네. 동물원에 보냈다예요. 어허. 제목은 뭐죠? 야마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컨셉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제목을 다는 거잖아요. 그 양국 대통령이 개 때문에 싸웠다 이렇게 제목을 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기르던 개를 동물원에 보냈다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해 토픽인 거지. 그렇죠. 여기다가 이게 포함이 됩니다. 동물원에 보내놓고 감사하다. 동물원에 가둬줘서 감사하다.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어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 눈에 볼 땐 이게 문재인이나 김정숙이는 진짜 개념이 천박한 자들이야. 없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감사까지 표현한다는 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여기 댓글에는 모란시장 안 보낸 게 천만다행이라고 그러는데 모란시장 그렇죠. 지금 예. 모란시장의 없어요. 대시장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예. 네. 자, 강기정이라는 자는 문재인이 밑에서 정무수석했던 자죠. 그렇죠. 비서했던 자지. 그렇죠.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국정감사라든지 상임위에서 운영위를 할 때마다 목소리를 버럭버럭 고함을 지르던 임종석과 지금 강기정 두 사람이 제일 고함을 크게 질렀죠. 네. 거의 어따 대고 지금 우리 대통령을, 어따 대고 문재인 정부를, 어따 대고 문재인 청와대를 이런 식의 어떤 고함을 질렀던 자입니다. 강기정이가 싸움도 별로 못하는 친구인데 그 주먹을 막 휘두르고 그래요. 의원 시절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서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랬던 자가 지금 광주시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시가 관리하는 동물원에 문재인이가 버린 풍산개 2마리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고. 네. 이건 문재인이가 보낸 것도 아니에요. 경북대 동물병원이 보낸 거예요. 그렇죠. 물론 국가기념관에서 이제 주선을 해서 보낸 겁니다. 자, 참 할 말이 없네. 네. 근데 갖다 버린 풍산개가 모델로 포함되어 있는 그 달력 있잖아요. 네네네. 개달력. 네. 그거 유기견 돕는다고 시작했다가 유기견 돕는 거를 지워버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펀딩을 할 때 각각 펀딩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은 절대 이것을 기부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처음부터 어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창의성 이런 그 자체는 뭐냐면 창의성이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력 자체를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라는 뭐를 만들든지 간에. 그러니까 펀딩 매니저가 처음에 펀딩을 거기서 하라고 허락한 것도 잘못된 거지. 자기네 규칙 룰을 지키지 않고 펀딩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거를 허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근데 그게 돈이 꽤 많이 모였다면서. 수억 원이 갑자기 모였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담처럼 시작을 하다가 이게 점점 늪으로 빠져들었죠.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걸 지우고 또 말을 해요. 그렇지만 수익은 기부를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그것을 기부금을 펀딩을 낸 사람이 고발을 하면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목적에 잘못돼 있으므로 목적에 위배됨으로. 그러니까 그 말도 이제
하진 못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그림을 그린 자는 이재명이 경선에 나왔을 때 이재명을 반대했던 그런 친문 그룹에 있었고 예. 굉장히 그 그룹 내에서는 유명했던 사파가라서 이재명을 조롱하는 사파도 막 그렸던 자입니다. 페블 깨비라는 뭐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그림 버젓이 왜냐하면 그게 그 그림의 그 느낌이 딱 그 사람 그림이더라고요. 저도 그거 취재를 하려고 사파를 전부 봤는데 딱 보면 그 사람 그림이고 이 페블 깨비라는 사람이 친문 문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들 내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도발을 했다라고 지금 그 개딸들은 여기는 거예요. 아예 그냥 뭐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재명을 완전히 욕을 하네 대놓고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래요. 알겠어요. 하여튼 이 좌파들이 돈 모으는 재주는 있나 봐.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감성을 자극해서 왜 그 뭐랄까요? 앵벌이? 아, 민노총도 삑노총이니까 그 앵벌이는 그 좌파들이 좀 잘하죠. 그래요. 여기 댓글에 영광굴비 전번 좀 올려주세요. 좀 올려드리십시오. 네. 자, 그건 그렇고 그 지금 서해 피격 예, 그렇죠. 고 이대준 씨, 예, 그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 관련해서 월북몰이가 있었는데 월북몰이의 최종 책임자를 서훈이라고 판단해서 서훈이까지만 수사하고 지금 서훈이 구속돼 있죠. 네. 문재인이는 아예 조사 없이 이 사건 마무리한다는 게 현재 검찰의 스탠스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납득 안 되죠. 네. 당연히 그 더욱더 분노를 느끼는 건 그 당시부터 또 유족들의 지금 한 맺힌 어떤 그런 네. 그 호소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건 누가 보듯이 네. 다 압니다. 헌법에 또 나와 있고요. 대통령의 책임에 네. 대한 문제, 국민의 이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문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 비상대책 그 회의가 1시부터 3시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그때 뭐 했죠? 참여도 안 했어요. 이런 모든 책임과 관련돼서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그래서 이 물어야 되는 게 그냥 질문 여보세요 질문이 아니라 사법의 어떤 판단을 묻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문재인까지 귀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이 무엇을 했고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문재인 입으로 들어야 된다. 이게 국민들의 지금 그 요구이고 또 더군다나 그 아들 고등학생을 비롯한 그 유족들의 지금 그 이 요구입니다. 그런데 일단 서운으로 공소장에도 썼고요. 또 보니까 그 박지훈이가 들어갔다 나와서 맨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자기가 직접 이 질문을 그러니까 그 소환 당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어떤 그런 이 방향을 자기가 감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대통령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분노를 느낍니다. 여기까지 왜 검찰이 이렇게 할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문재인한테 가야 될 어떤 수사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일단 원전 드러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더 앞으로도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완급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근데 여기에 문재인까지 공소장에 넣고 실질적으로 문재인의 소환까지 해버리면 전선이 확대된다. 정무적인 어떤 판단만 만약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사실상 전체 어떤 이 대검의 인력도 상당히 지금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그 판단을 해봤을 때 문재인은 내년 중순 정도의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을 계속 들락거리게 할 수는 없다. 특히나 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반발이 심할 거다. 그럼 원샷 원킬을 하려면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을 동시에 소환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보다는 전략적으로는 그건 별로 적절한 판단이 못 된다. 그리고 일단 공소장에 이렇게 해서 서훈을 이 재판할 때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서훈이 독박을 쓸 가능성 전혀 없다. 서훈은 증언을 할 것이다. 알겠어요. 예. 예. 뭐 저는 뭐 검찰이 정무적 판단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검찰이 뭐 정치 잘하는 그 정치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 사람들이 뭐 전국 전반을 걱정하거나 어떤 전략적 정무적 판단까지 해가면서 뭐 완급 조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만 잘하면 돼요. 네. 자, 그럼 그렇고 물론 전직 대통령이니까 네.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정무적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데 네. 그것은 검찰의 몫이 아니고 그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문재인이 하나만 달랑 남겨놓고 그 왜 저기 저 모래 딱 그 모래산 해갖고 예. 작대기 하나 한 다음에 그래놓고 하나씩 해서 요거만 그렇지, 달랑 그렇지, 언제 그렇지. 쓰러질까 모르는 예, 달랑거리는. 그렇죠. 그 김정숙이 포함해서 네. 임정석이, 노영민이, 네. 뭐 박지원이, 서훈이, 뭐 장하성이, 뭐 이런 문재인이 옆에 있었던 자들 전부 사법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네. 딱 그 문재인이 하나만 남겨놓고. 그래도 이자는 지만 내가 나만 국긴 뭐 감옥 안 가면 하고 시시덕거리면서 지낼까? 근데 그럴 것 같은데요. 나만 안 가면 돼. 지금 이자의 어떤 그런 그 심성이라든지 예. 그걸 보면 사실상 내가 살면 뭐 너희들도 사는 거야. 너희들은 들어가 있어도 충분해.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자입니다. 그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5년 동안 너무나 그 보니까 저 파악했잖아요. 문다현이 뭐니 뭐 이런 것들도 뭐 무사하지 않을 것 같던데. 무사하지 않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까지 그 안 드러난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날 텐데요. 뭐. 예. 그러니까 문다혜가 왜 나서겠습니까? 어허. 이게 자기의 아빠를 지금 구하지 않으면 자기까지 문제가 생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건은 우리 국민 상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살당하고 학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됐는데 문재인이가 책임이 없냐. 이거는 뭐 국민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건데. 그러나 이제 검찰은 제가 이렇게 검찰 관계자들, 검찰에서 일을 했다가 이제 은퇴한 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러더라고요. 검찰은 모든 사건을 공소유지가 가능하냐 아니냐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소유지가 가능한 사건과 공소유지가 어려운 사건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은. 공소유지가 범인이 뭐 이 범죄를 잘 감춰서건 아니면 뭐 검찰이 무능력해서건 어쨌든 수사를 해봤는데 또는 내사를 했는데 이게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 재판에서 공소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네네.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판단될 때 이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확실하게 이거는 공소유지가 가능하다. 유죄 받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건만 검찰이 다룬다는 거예요. 네. 공소는 검찰은 공소유지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이제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지금 문재인이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혐의는 혐의지. 네. 이것이 공소유지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절차들이 쫙 있는 거예요. 네. 네.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이원석 총장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문재인 관련해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네.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이때 신중에 신중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정치적 정무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공소유지가 가능하냐 아니냐. 네. 이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어쨌든 대통령을 지낸 자니까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안 되면 세 번 부르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불러서 거기서 끝을 내버려야지. 네. 그러니까 한 번 부르는 순간 이자는 거기서 기소해서 공소유지해서 감옥 보낸다는 각오가 없으면 부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괜히 불러갖고서 면죄부나 줘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게 최종적인 사법적 결론은 아니다. 이 문재인에 대한 사법 결정, 사법적 판단은 공소유지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원석 총장이 직접
모든 상황을 지금 신중하게 지금 판단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검찰의 입장을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야,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뒷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모든 여론조사가 다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국정수행평가는 지지합니까 아닙니까가 아니에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즉 긍정평가는 올라가도 부정평가가 동시에 같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긍정평가는 올라가는데 부정평가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수가 있어요. 자, 긍정평가 올라가는데 부정평가가 내려가고 있는 수가 있어요. 지금 세 가지 중에 어느 단계냐? 세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즉, 이 서로 선이 이렇게 평행선을 걷고 있으면 이게 완전 박스권에 갇히고 있다라는 게 한 2개월 정도 그랬는데 네. 지금 한 2주에서 3주간 추세선을 보면 서로 만나려고 고개를 꺾었다. 상승 쪽이 위로 향하고 부정 쪽이 밑을, 긍정 쪽이 위를, 부정 쪽이 밑을 해서 지금 언젠가는 만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20대가 오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지금의 상승의 이유를 대면 첫 번째가 저기거든요. 민노총. 즉 지금의 노사 파업, 그러니까 노사 관계가 잘못돼 있다. 네. 라는 걸가 가장 큰 어떤 이유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원래 좀 보수였던 분들 중에 좀 실망했던 분들이 돌아오고 있다.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20대가 잘하고 있다. 이유는 노사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20대가 바라보는 노사관계가 지금 민노총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 20대 상당수가. 이게 하나의 어떤 이유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 좀 부족했던 지지층이 세대와 지역과 계층, 중도층, 무당층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네. 그 다음에 부울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지금 확실하게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20대에서 계층과 지역과 세대에서 네. 지금 이탈했던 또는 지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층들이 지지를 하는 것이 견고한 상승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골든 크로스는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꺾인다는 건 어쨌든 크로스가 언제냐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골든 크로스는 저는 당연히 전대까지 바라봅니다. 내년 한 봄, 3월, 네. 4월이면 충분히 우리가 그 골든 크로스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 그 전에 오지 않을까요? 그 전에 오면 더욱 좋겠지만 저는 조금 냉정한 사람이라. 네. 알겠어요. 지금 골든 크로스가 되려면 지금 긍정 부정이 어느 정도죠? 긍정이 대략 한 40% 초반대고요. 예. 부정이 지금 60% 초반대입니다. 좀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하지만 몇 개의 어떤 그런 그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의 폭이 50% 중반대까지 또 있거든요. 그럼 약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 중반대, 한 네. 15% 내외의 지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건 생각을 해보세요. 한 20% 이 차이였어요. 20-30% 차이였거든요. 내기 하실래요? 내기 하실래요? 자, 한동훈 장관 같으시네요, 갑자기. 제가 박범계입니까? 자, 패널직을 걸겠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 예. 골든 크로스가 언제쯤 이루어질까? 전 3월입니다. 3월. 꽃피는 3월. 그래요. 저는 2월로 할게요. 그래야 내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 매화꽃, 우리 선배님은 매화꽃이고 저는 네. 개나리입니다. 그러니까 2월 말 마지막 월요일 용진당 시간에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면 제가 이기는 거고 네. 그때 안 이루어지면 이제 이종거 실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3월에도 안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바로 그때 안 이루어지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네.
자, 이뭐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이기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건 약간 좀.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2월 달에 골든크로스를 이루어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2월 달에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근데 대통령이 점수를 얻는 가장 큰 방법은 전통적으로 인사예요. 네. 특히 그걸 잘했던 분이 저는 김영삼 대통령 같거든요. 아하. 완전히 그냥 인사를 갑자기 단행을 하면서 음. 분위기를 완전히 전국 전환을 했던 아, 게 예.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근데 그렇게까지 사실 이 전국 전환을 굳이 인사로만 한다, 뭐 그렇게 안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으므로 하지만 인사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요인이 좀 누적된 건 꽤 오래 전부터 전 누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관련된 인사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 옛날 박철원 장관이 경고를 했듯이 어느 순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몇 개월만 지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전부 다 관료들에 포위돼 있다. 뭐 이런 그 경고를 했는데 좋아요. 처음에 경험 그렇게 많지 않았던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관료들이 있다는 것 이해하고 싶은데 지금 한 몇 개월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굼뜨고 순발력도 안 보이고 또 방향을 제대로 잡고 결과를 내려는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네. 인사가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면 전국 전환의 지지율 상승에 제가 질 그런 어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인사라고 봅니다. 인사. 예. 연말연시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정상적이라면은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2월에 취임식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2월에 취임식 할 무렵에 집권 1년차, 집권 2년차가 되니까 네, 그렇죠. 연말연시의 분위기 전환, 또 취임 1년차, 2년차 네네. 이렇게 해서 연말연시 그 인사가 중폭으로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취임식이 5월로 옮겨지는 바람에 이게 집권 1년 차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러나 연말연시라고 하는 분위기를 또 감안하면 인사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언제쯤이 좋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연말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예산국회도 다 끝나고 네. 장관들이 어쨌든 선방할 거 선방하고 홀가분해질 때 이제 그때 이제 연말 그런 그 시기를 그렇죠. 단행하는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마도 지금 뭐 이 언론에서 중폭이냐 소폭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몇 명이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네. 어느 정도는 지금 가까워졌다. 근데 제가 기자로서 판단을 해보면 네. 시기랑 상관없이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보통 3개월을 넘기지 않거든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이라면 12, 1, 2. 그러고 보니까 2월 달에 지지율이 제가 3월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늦어도 2월 달까지는 아마 개각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개각설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얘기가 시작돼서 3개월을 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끌어버리면 늘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교체 대상자로 언론이 막 거론되는 장관들 있잖아요. 이 일할 마다 안 나거든요. 그럼요. 그럼 밑에 사람들도 곧 바뀔 장관 같은데 거의 충성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복지부동하죠. 그래서 국가경영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네네. 막 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는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인사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따져서 최대한 빨리 그럼요. 딱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김영삼 대통령. 맞습니다. 자, 이제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거 뭐 중국이 뭐 지금 코로나로 이게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 중국 비밀 경찰 조직도 이게 정말 심각하네요. 전 세계에 예, 예. 자기들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꽤 오래됐어요. 우리가 네. 크게 이 기사를 외신을 안 다뤄서 그렇지. 네. 올 초 2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기사가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근데 그때 사실 거의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9월 달에 스페인에 그 시민단체가 폭로를 합니다. 네. 그래갖고 유럽에 굉장히 많은 정말 그 비밀 경찰서 기밀 경찰서 완전히 그 버젓이 무엇인가 간판을 달고 건물이 있고 그 안에서 비밀 조직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적입니다. 반체제 인사가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 2014년도 우산혁명, 2019년도에 그 이 인도법 홍콩 시위, 그러니까 인도법에 반대한 시위가 그때 당시에 수십 명의 사망자 발표를 직접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2020년에 완전히 꺾여버리죠. 홍콩 민주화 운동을.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하고 또 서방으로 이제 그 자산을 갖고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 갑니다. 그 반체제 인사들을 끝까지 색출을 하고 동향을 파악을 하려고 경찰 조직들을 이 전 세계에 파견하는데 웃긴 건 중앙정부가 아니라 성정부예요. 각각의 성정부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이름으로 그 비밀 경찰서를 지금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네덜란드부터 시작을 해서 스페인이라든지 또는 뭐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지금 방첩 그쪽에서도 방첩 이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첩 조직들이 색출하려고 지금 굉장히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몇몇은 다 드러나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 명단도 없고요. 그런데 그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에도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보도가 조선일보가의 단독으로 송파구에 있는 모 중국 음식점을 지목을 했습니다. 지목을 했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지목을 당한 중국 음식점이 이제 딱 보도가 나가자마자 뭐 언론사가 충 집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몇 개월 좀 쉽니다. 그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 집중적으로 전화를 거니까 입장도 바꿔요. 연말에 완전히 폐사할 예정입니다. 영업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이 대표라는 자가 신화사 통신의 무슨 채널에 한국 쪽 영업 무슨 대표로 나와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 등기부 등본을 막 띄워보니까 그리고 이 뭐 등기사니 뭐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개 중국인이나 귀화한 조선인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꿉니다. 우리가 영업 종료나 한 거 아니다. 이제 곧 다시 열 거다라는 식으로 바꿉니다. 거기까지 하면서 중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런 거 없다. 너네가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거다. 오버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중국 음식점이요. 지점을 만들었대요. 근데 사실 여기서 잠깐 격가지로 이 중국 음식점이 왜 유명해졌는지 아세요? 그 후기가 최악의 음식점이다. 그냥 시내 짜장면집이 아니고 파인 다이닝. 그러니까 차이니스 레스토랑이에요. 그래도 꽤 뭐 인테리어도 하고 3층짜리였나 봅니다. 근데 후기가 뭐냐면 사진에 나왔는데 불어 터진 짜장면. 아니 이런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런 걸 주냐. 탕수육이 나왔는데 딱 봤더니 이렇게 이건 나와요. 저기 있죠. 그 인스턴트 싶으면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이거보단 낫겠다. 완전히 악평이 쏟아지는데 실제로 매출을 봤더니 수년 동안 완전히 적자예요. 근데 송파에 그 비싼 임대료를 부지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재밌는 게요. 누군가가 그 후기를 써서 별 하나 주고서는 이렇게 썼어요. 별 하나도 아깝다. 이 식당은
식당 운영을 위한 식당이 아니다. 다른 거를 하려고 한 것이다. 오. 라는 평을 해서 그 밑에 지금 성지순례. 야, 이거 어떻게 알았냐. 라고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류로 돌아갈게요. 아하. 그러니까 여의도에 지점을 냈다? 이 최악의 음식점이 지점을 낼 리가 없잖아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예. 중앙일보가 그거를 찾아내서 가봤대요.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모 건물의 몇 층에 딱 있대요. 근데 딱 갔는데 중국 시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은 뭐 이렇게 저기 왜 있잖아요. 1층에 쭉 뭐를 있다. 거기에 뭐냐면 중국 언론 미디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네. 이게 진짜 중국집이라면 어떤 중국집이 지점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낼 것이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쭉 드러나고 있는 게 이 대표라는 자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무엇인가 행사를 치러낸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김두관이에요. 김두관과 함께 사진을 찍고 무슨 행사를 하는 사진이 예.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하. 거기까지인데 물론 전방이라서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것이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사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당원 100%의 결선 투표로 당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고쳐졌습니다. 날짜도 정해졌어요. 3월 8일. 네. 뭐 이미 전국위원회 거쳐서 당헌이 확정됐기 때문에 뭐 이 당헌 가지고 뭐 시비 거는 건 뭐 그야말로 그건 그 버스 지나가고서 손 드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 뭐 유승민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뭐 굳이 논평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당헌 룰이 그 전당대회 룰이 결정됐다는 것은, 그리고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됐다는 것은 당대표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다는 뜻도 되죠. 그렇죠. 이제 이거죠. 그 경마장 언제 가보셨어요? 경마장. 예, 경마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말들이 이제 출발선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들이 이제 힝힝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걸 기수가 잘 다스려야 되죠. 이 문이 딱 올라가자마자 각각의 게이트에 문이 올라가자마자 스타트가 됩니다. 지금 저는 바로 문이 올라갔다. 왜냐하면 목표 지점이 딱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깃발이 딱 올라갔다. 그래서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고요. 또 유흥수 아마 전대위원장까지 이제 임명이 된 상태입니다. 자, 경마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경마장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우승마를 예상하는 예상지 장사들이에요. 고성국 TV 예상치도 있으니까. 네네.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기자로서 얘기하는 건 언제나 누가 되어야 하는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누가 될 것 같은데. 당위의 문제가 아니죠. 예. 당위가 아니라 네. 현재를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면서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게 기자의 사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맨 앞에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나경원 기후 변화 대사가 유력하죠. 나경원이 유력하다. 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데이터로서 나경원 이 대사는 단 한 번도 이 후보에서 빠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후보에서 선두가 아닌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외적인 어떤 돌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는 뭐 당선이 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만약에 기득권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만약에 피로감이 있었다면 또다시 선두를 달리겠습니까? 알겠어요. 예. 자, 이게 이제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나경원이 여러 데이터 상으로는 현 시점에서 1등이다. 네. 대표 당선이 제일 유력하다 이러셨는데 결선 투표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면?
결선 투표까지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1차에서 끝낸다. 네네. 결선 투표를 물론 만든 이유가 모두 다 나와서도 어쨌든 1, 2위에서 네. 결정을 하자. 중간에 후보 단일화 갖고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다 뛰어보자. 네. 라는 어떤 의미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뭐 결선 투표가 저는 꼭 이번에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상당히 또 프랑스 같은 경우 계속 결선 투표를 해왔고요. 그래서 도입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굳이 끝까지 뭐 내가 꼭 여기에 이름을 올려서 무엇인가 나의 정치를 해봐야지 하는 사람이 네. 얼마나 있을까? 알겠습니다. 예. 김장연대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네. 그거 뭐 별로 힘을 못 쓸까요? 힘을 쓰려면 김장이니까 김기현, 장제원 연대? 그렇죠. 예. 장제원이 하는 말이 딱 이게 한계가 있어요. 나는 지금 현재 커피를 마시고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이트를 하는데 김기현 아주 적극적으로 에이 그 김장 이미 다 담궜다. 이제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된다. 양념에 다 버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장제는 웃으면서 커피 마시고 있다. 이제 극장 구경도 하고 뭐 그래야 알 거 아니냐 이렇게 거리를 두거든요. 문제의 관건은 이거예요. 김기현은 아직도 단단이거든요. 단단인데 벌써 올인을 해서 혼수품 나누고 했을 때 자기까지 다 몰락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뭐 김장연대는 연대 자체가 지금 뭐 연대라고 부를 만한 수준까지는 안 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분석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는 한동훈 장관 차출술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일 없다. 네, 또 예. 한동훈 장관도 바로 나 선을 지금 그었죠. 하느니 바쁘다. 이렇게 네네. 돼서 선이 그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은 한동훈 장관 차출설은 이제 거의 안 나오는데 네네. 원희룡 장관 차출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오늘 댓글에도 원희룡 당대표 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네. 아마도 개각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아마 네. 맞물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뭐 중폭이냐 소폭이냐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 권영세를 이쪽 국회로 오는 것으로 지금 수순을 그리고 쓰는 기사 속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냥 원희룡은 생각할 때 이건 뭐 당에 대한 문제로 좀 바꾸면 네. 원희룡은 사실상 좀 아깝다. 그러니까 대선에 나가야 될 사람이다. 1, 2 그리고 국토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너무 많다. 결과를 제대로 내고 나와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이 거기 갔을 때 그만큼의 어떤 정말 그 결과물을 일관성 있게 낼 수 있을까? 그래요. 국토부야말로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건설 노조 잡아야 네. 되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윤석열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축이므로 나는 확실한 결과물을 내고 대선으로 뛰어들어라 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오늘 보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뭐 여기를 다친 모양이에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이 네. 근데 당원들 만나러 다니다가 다쳤다고. 네네. 예, 영광의 상처라고. 그래서 그거군요. 제목이 머리가 깨져도 뭐 그래요. 안철수 때 그게 여기 다친 걸로 비유를 했군요. 네네.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싶군요. 또 당위에 대한 문제인데 좀 더 뚜렷하게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보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왕 여기 이 보수 우파의 몸을 담았으면 보수 우파의 가치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더 밝혀라. 애매하게 지금의 현재 입장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잡았으니까 나한테 표를 달라. 이것으로서 보수우파의 당원들과 보수우파의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빛내놓으라는 느낌의 아니 이 사람 하는 걸 보면 자기가 뭐 대선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나 이 얘기거든요. 주로. 근데 그거 지겹지 않아요? 박원순한테도 징징징징징징 내가 양보해줬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양보해야 돼. 그때도 똑같았고 문재인한테도 내가 양보해줬으니까 뭘 해줘야 돼. 똑같았고 늘 뒤끝이 좀 그런 어떤 느낌이라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네. 이종호 실장이 전망하시는 그 전대 양상은
나경원이 당대표에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유일한 그 경쟁자라면 원희룡 장관이 있을 수 있는데 원희룡 장관은 지금 당에 들어와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좀 더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내고 대선 경선으로 직행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적 선택 아니냐. 여기까지 말씀하셨고 네. 김장연대 그거 연대도 아닌 걸 자꾸 얘기하지 마라. 고대도 연대도 아닙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잠깐 하나만 더 드리면 저는 네. 사실 공자학원에 대해서 계속 파헤치는 분이 있어요. 네. 지인 중에 전 문체부 국장인데 아, 그래요. 예. 한모 국장입니다. 예. 그 사람이 저한테 호소를 할 때 사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렸습니다. 저희 이 고성호 TV에도 몇 번 나오셔서 그 말씀을 쭉 하셨는데. 네네. 예. 네. 한민호 그런데 국장. 예, 맞습니다. 한 국장. 근데 저는 좀 사과를 솔직히 진짜 사과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그 경찰 조직과 관련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도 취재를 좀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좀 찾아봤어요. 외국 그 신문들 보도도 찾아보고 했는데 공자학원과 관련해서도 유럽에서 벌써 80곳을 폐쇄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예, 실제로 공자학원이 했던 어떤 행위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화사와 관련된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추적한 그런 기존 언론에선 안 나왔지만 그 부분이 이번에 안희정 지사의 이번에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에서 사실은 유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모 씨 이번에 피해자 김모 씨가 왜 그때 한밤중에 그 2층에 있는 침실 안희정 지사의 부부의 침실 앞에 서 있었느냐 했을 때 그냥 우린 다 놓쳤지만 그때 당시에 김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전날 중국 관련해서 인사들이 와서 그 영비관으로 쓰이던 그 건물이었고요. 거기서 함께 잤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안 지사의 휴대폰을 관리하는 그 휴대폰이 몇 개 있잖아요.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데 그 문자 그날 같이 저녁을 먹었던 그 여성이 안 지사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옥상에서 한밤중에 만나자라는 문자가 와서 자기가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거기 서 있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법정 진술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상 그 미투 사건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미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는데 사실상 그 신화사와 관련된 그 여성 나중에 또 이게 드러나면 좀 더 제가 이 취재가 완성이 되면 저도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미인계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 중국, 북한 다 그런 식으로 함정에 빠뜨리고 사진 찍어서 협박하고 뭐 아주 상투적으로 해왔죠. 예,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보다 그러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귀를 좀 더 기울여야 된다. 공자학원이라든지 신화사라든지 중국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 부끄러운 게 전 세계에서 중고등학교에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유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자학원 관련 의혹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희정이가 미투 사건으로 감옥에 갔는데 그때 그 한 장면 이것이 중국 공안 신화사는 그 관영 방송이니까 거의 정부기관과 똑같습니다. 그쪽과 관련된 한 여성의 미인계 의혹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한 취재를 지금 하고 있다. 좀 취재가 진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따로 드리겠다. 여기까지 마무리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이정건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용진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